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해야 상대의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또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후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통령님 남미 3개국 순방 및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께서 순서대로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대통령님의 남미 3개국 순방은 AI, 첨단 산업 협력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지평을 미국과 남미로 동시에 확장한 여정이었습니다. 남미 3개국은 전 세계 GDP의 3%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교역에서 그 협력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대통령님의 순방은 경제 협력을 포함해서 한국과 남미 간의 전반적인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이들과 무역과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 안보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한국과 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2021년 이래 교착 상태에 있는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메르코수르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의 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정치적 결단과 룰라 대통령과의 긴밀한 유대, 그리고 이로써 올해 12월 협상 재개라는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EU 또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로써 우리 기업이 뒤처지는 일이 없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광물 및 원유 수급선 다변화를 위한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신 것입니다. 희토류, 리튬, 구리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남미 3개국과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 또는 공동성명을 각각 체결하였고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공동개발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포스코의 리튬 추가 사업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확보했고 우리 기업의 아르헨티나산 원유 도입을 통해 원유 수급선을 다변화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무역과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만드셨습니다. 브라질과는 경제통상위원회 개최를, 그리고 칠레와는 투자협력 MOU를 체결하고 아르헨틴과는 이중과세 방지협약 최종 타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방산, 우주, 항공 등 K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브라질과의 군사비밀보호 교환협정은 이번에 협상을 개시하였고 방산 공동의를 출범시켰으며 엠브라레르 브라질의 그 항공 제조기업과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칠레와는 이번 한국 군용 차량 수출 계약을 맺음으로써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문화와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브라질과는 영화 공동 제작, 체육 분야 협력 MOU, 교육 분야 협력 각서가 체결되었고 이로써 중남미 문화 거점으로서 브라질과의 문화 교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에 한칠레 수교 65주년을 맞이하여 남미 지역의 K 이니셔티브 확산을 전폭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방문하신 5개국 모두에서 제휴동포 간담회가 개최되어 우리 동포 사회를 격려하시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신속히 가져올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관계 부처와 함께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은 총 2억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의 AI 기업 리더들이 빅테크 신기술 경연장으로 활용되는 샌프란시스코 미드웨이에 모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생산 기지이자 AI 협력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밝히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기존에 발표됐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많은 언론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된 것처럼 우리 기업들과 빅테크는 향후 5년간 9,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 생산 계약과 5기가와트급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공동 투자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력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7월부터 즉시 가동을 시작한 범부처 지원 TF를 통해서 부지, 소부장, 전력, 용수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한편 400여 개의 AI 데이터 센터 수요 공급 기업이 참여하는 AI 데이터 센터 얼라이언스를 통해서도 핵심 기술 솔루션 국산화에서 실증, 수출, 산업화까지 AI 데이터 센터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인허가 일괄 처리, 전력 관련 특례 등 신속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서밋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은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AMD의 요청으로 MOU를 맺고 국산 NPU와 AMD의 CPU, GPU를 연계해서 새롭게 확대되는 글로벌 AI 추론 시장을 함께 개척하기로도 약속을 했습니다. 아울러 엔비디아, AMD 등과 공동 AI 연구소 설립, 협력 프로그램도 본격화해서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중진국, 개도국가의 수평적 협력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우수 인재와 유망 기업들이 모여들고 성장하는 AI 시대에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요 관련 보고는 다 끝난 거죠? 네. 네, 이번에 어떤 순방을 하면서도 또 느꼈던 점인데, 지금 다른 나라들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게 또 확인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K컬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식품 뷰티에 대한 그 매출 신장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뷰티 쪽도 그렇고 후드 쪽도 그렇고 지금 그 성장 속도 굉장히 높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의 전체적인 영향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 평가는 우리 자신들의 스스로의 평가보다는 훨씬 높은 게 분명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될 또 하나의 기회 요인인데, 어떤 정부 당국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외교 분야의 외교부 역할도 중요하고, 또 각 부처가 그 민간 기업들 해외 진출에 각별히 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 가지고 지원을 좀 확대하면 효과가 매우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닥치게 될 국제 질서의 변동, 불안정성에 대응하려면 어떤 수출선 또 수출 품목 이 다양화, 다변화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 당국자들, 공직자들의 태도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좌우된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각별히 관심 가지고 또 현장의 기업인들 또 국민들과의 접촉, 소통을 좀 강화해 주면 좋겠어요. 뭐가 필요한지. 특히 브라질하고는 지금 특별 협의선을 좀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실장하고 예, 부통령하고 예. 직접 소통 라인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때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질의 한국 진출 기업 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과의 좀 소통 간담회를 좀 신속하게 진행하시고요. 하고 좀 짜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 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브라질 부통령하고의 좀 소통도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발판 삼아
좀 더 많이 기회를 누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진행하십시오. 네, 이번에 다녀오시면서 저는 사실 샌프란시스코 선언하시는 거 보고 메가 프로젝트 진행 이후에 이 그림이 좀 완성되어 간다, 채워져 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갔다 오시면 그 해외 기업들의 CEO들의 방문이 지금 잇따르고 있어서 가을에 관련 미팅 요청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선하는 업체들에 물어보니까 모두 다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 이게 전체 반도체와 그 스타트업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연결선에서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속도감 있게 가면 지금의 메가 프로젝트의 그림이 좀 더 잘 채워지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성과가 나는 생태계 그림까지 완성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네, 그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전쟁 관련해서 비상국정은행 및 대응 현황에 대해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중동 상황의 어떤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가 오늘 아침 8시 30분 기준으로 83불 70센트로 80불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WTI는 80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은 어제 1420원 후반대 하다가 오늘 아침에 1430원으로 해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3.7%로 3.9% 가다가 최근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전망 호재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실물 경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전 산업 생산이 6년 만에 최대폭 증가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도 7월 수출이 989억 불로 62.8%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심리나 기업 심리도 개선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는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민생 물가 안정 대책, 그다음 최고 가격제 인하 등으로 2.8%로 해서 지난번 6월에 3.2%에서 2.8%로 전월비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8월 달에는 작년 통신비 할인 등에 따른 기조 효과 등으로 상방 압력이 상존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입니다. 중동 전쟁 상황이 안정성을 찾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 원유의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8, 9월 중에 전년 평균 대비 100% 수준을 확보한 상황입니다만 물량 도착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AE 물량은 푸자이라 항을 통해서 지속 도입하고 홍해 통과가 불안할 경우에 대비해서 사우디 물량은 수에즈 운하라든지 수메드 송유관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이후에 수급 차질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는 민생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7월 달에 2.8%로 낮아졌으면 이에 안심하지 않고 더 한층 물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폭염이나 폭우 등으로 민감 채소라든지 과일, 의류 등의 어떤 품목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 분야의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분야는 최근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신속한 시행에다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노력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부처 이 관련 보고는 없는 거죠?
하여튼 지금 현재로 보면 통계적으로는 나름 물가도 안정적이고 산업 경기 전망도 괜찮고 성장률도 사실은 괜찮고 올 연말 기준으로 실질 성장률은 3%까지 3%는 뭐 적어도 그다음에 명목 성장률은 지금 17%, 12.3%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높아질 가능성. 17%쯤 될 거다. 뭐 이런 것들과 20%에 이를 거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개선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기로는 뭐 좋아지신다는데 진짜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수출 기업이나 이런 쪽은 체감이 되겠지만 우리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잘 몸으로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뭔가 실질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통령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물가 부분이고 고용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 꼼꼼하게 챙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류 가격 제한도 뭐 꽤 도움이 되긴 할 텐데 물론 유류세 인하도 그렇고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재정 상황은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어서 어쨌든 물가 안정이나 서민들이 체감하는데 이 변화된 경제 환경이 좀 실제 도움이 되게 좀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세 부동산 관련 세제 발표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 그런 지적이 있던데 그 올 초반에 다주택자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는 왜 또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또 연장을 사실상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내가 그때 이 정책 논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괜히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로를 열어주긴 하는데 그 중과를 다 폐지하지 말고 네, 그렇게 안 합니다. 절반만 하는 걸로 지금 결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제 그 설명을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왜 그렇게? 어쨌든 분명한 거는 다주택자한테 이 퇴로를 열어준다. 그 2년에 걸쳐서 그죠? 네, 맞습니다. 나눠서 1년 이내에 처분하면은 절반. 아니, 5%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20% 2주택자는 20%를 중과를 하고요. 3주택은 30%. 하는데 1년 이내 하면은 5%, 2년에 하면 10%, 그다음 10%를 중과하고 그다음에는 20% 중과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중과율을 저번만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요. 5%만 중과한다. 네. 그리고 3주택은 이제 10%. 그리고 요 1년이 지나면 10%를 중과하고 2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20% 30% 중과한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좀 정책 설명할 때 좀 잘해주면 좋겠어요. 특히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 이거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결정 자체는 신중하게 한다. 예를 들면 지금도 조세 정책은 우리가 입법 예고를 해놨고 이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그 사이에 지적되는 문제들 또는 더 좋은 제안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결정 전이기 때문에 수렴해서 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하게. 이래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길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세금 얘기하면 참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뭐 인기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조세 제도가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게 좀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근로소득세는 지금 조세율이 지금 49.5%가 얼마부터죠? 조세 최고가 아마 여러 가지 합치면은 49.5%인데 어느 금액부터예요? 그게 연소득 연소득으로는 한 3억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요. 한 3억이 최고 세율 시작이에요? 네, 3억 최고 세율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일 건데 어쨌든
내가 보면 한 1억 정도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다. 최고 세율이. 최고 세율은 한 3억부터 조금씩 올라가서 한 뭐 아시는 분 없어요? 각종 근로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어느 금액부터인지? 하여튼 그게 3억이라 치고 3억 정도의 연소득이 생기면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 내가 살다 보니 우연히 그래 됐다고 하면 그거야 깎아주는 게 맞는데 투자용으로 사가지고 정말로 투자로 막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그건 투기를 보호한 거죠. 부동산 투자 투기를. 그래서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된다는 게 또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또 아무 의견을 또 저희가 좀 취합해보고 또 뭐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다시 시정하도록 할 텐데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초과 구간이 45%입니다. 10억 초과.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산이 붙어서 49.5까지 됩니다. 네, 10억을 초과하면 내가 완전히 옛날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던 모양이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10억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건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진행하시죠. 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가뭄 대처 상황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폭염, 가뭄 대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기상 상황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 등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8월 2일 경남 양산이 42.5도까지 올라서 1904년 기상관측 이래 122년 만에 최고기온을 연이어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81.6%이고 부울경 지역은 5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이 장마 기간 동안에는 평균 강수량의 3분의 1에 그쳐서 이 가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이 전망됩니다. 이어서 폭염 대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현황입니다. 8월 1일 기준 온열 질환자는 1,889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14명입니다. 8월 2일 사망자 2명이 추가 발생해서 누적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고 온열 질환자는 총 2,025명으로 재난급 폭염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7월 27일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여 중대본을 가동하였으며 폭염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8월 2일부터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 시도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하여 현장 대응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취약계층 안전관리와 농수산 피해 예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노인과 쪽방 주민, 농업인 등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하고 있고 야외 노동자의 작업 중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는 전국적으로 9만 3천 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밤 시간대에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8,700개소를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소음을 막기 위한 줄눈 설치와 철도 레일 모니터링 등 사회기반 시설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 수급은 현재 전력 수요 82.8기가와트이고 공급 능력은 101.3기가와트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 대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 현황입니다. 비상가뭄은 43개 시군, 또 생활공업용수 가뭄은 7개 댐, 농업용수 가뭄은 30개 시군에서 예경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댐 저수율은 평년보다 높은 53%를 유지하고 있으나
용수댐과 저수율은 평년보다 낮은 34.3%와 5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8월 2일 제가 직접 경남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했는데요. 밀양 와수 저수지의 경우는 저수율이 16%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남, 경북 등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고부세에 57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대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주 범정부 통합 TF를 운영하고 있고 가뭄 위기 징후를 감시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가뭄 상황을 분석하여 통합가뭄 예경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가뭄정보 포털 등을 통하여 실시간 가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 공업,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천수 수원 연계, 또 하천수 지하수 등 활용을 통해 대체용수 확보를 하고 있고 양수장비 가동과 물백 설치 등 현장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취약지역 댐 간 용수 연계 사업과 지하수 저류댐 확충, 송수관로 정비 등 가뭄 대응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가뭄 피해가 발생했던 강릉의 오봉저수지는 8월 2일 기준 저수율 77.1%로 비가 오지 않더라도 141일에 용수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폭염 대책과 가뭄 대책을 차질 없이 이어가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자료 중에 좀 뒤쪽에 가뭄 지도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보니까 영남 지역이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거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남 쪽으로도 상황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쪽이. 네네. 그리고 영남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네요. 특히 경남. 이 작년에 강릉 때문에 난리였는데 식수 부족으로. 네. 근데 강릉은 나중에 보러보니까 전국에서 지원해진 생수를 처리를 못해가지고 어디다 쌓아놓고 해서 나중에 시끄럽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또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좀 예비 대책을 좀 더 신속하고 또 강력하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네, 전에 지금 좀 미리 좀 대비해서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식수 같은 경우에는 댐 간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현재로서는 그 위험 상황은 아니고 도서 지역에 통영이라든가 이런데 섬 지역 같은 경우가 비상급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는 괜찮고요. 오히려 지금 위험한 것은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그래요? 먼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기상 이변 때문에 물 관리가 더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아주 장마도 오면 아주 안정적으로 비가 내리고 하더니 이번에는 장마인데도 비가 거의 안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밖에 비가 안 왔습니다. 태풍도 비를 동반한 태풍도 거의 또 없기도 하고. 너무 불안정하죠. 예, 북태평양 고기압이 너무 발달해서요. 태풍이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네. 농업용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도 지난주 토요일 날 제일 심각하다고 하는 밀양에 좀 가서 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급한 대로 처리를 하고 있고 하천에서 저수지로 물대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산림청 자원까지 동원해서 그 산림 진화 차량에 살수할 수 있는 장비 네. 동원하고 양수기 전국적으로 12,000대 확보해 놓고 이렇게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니까 농업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로 건설해 놓은 게 워낙 오래됐고 네. 아직 토수로로 돼 있는 데도 있다 보니까 물의 낭비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갈라진 대로 새고 그다음에 이게 열려져 있다 보니까 증발 효과도 있고 요즘 같은 때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10년 빈도로 항상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 관수로로 좀 교체해가는 뭐 그런 네. 일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건 뭐 고민해 보시고요. 뭐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지하수 관리 상황 잘 체크해 보셨어요? 어디 그 지하수 관리는 누구 담당입니까? 기후 담당이요. 제가 성남시 아니 경기도 있을 때 그 점검했던 거기도 한데, 이게 이제 지하수를 너무 난개발하고 아무데나 그냥 뚫어가지고 지하수 쓰다가 잘 안 나오면 그냥 방치해버려가지고 그 지하 폐공으로 오수 유입돼서 지하수 막 전체 오염되고 이런 문제들 여전하잖아요. 네. 그거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 최근에 산청에서 이제 삼다수 같은 물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산청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현안으로 생겼습니다. 논에도 막 뚫었다가 그냥 내비둬가지고 다 오염.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것을 좀 더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건 특히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환경영향 평가 등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하수에서 추가적으로 뭘 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리는 조금 더 엄격하게. 폐공 관리도 과거에는 거의 관리를 안 했는데, 네.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하고. 그건 이제 지방정부 책임이 있는데요. 전체 지하수 수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할 텐데, 그 중에 그 대비용이 사실 지하수잖아요. 네. 근데 지하수를 쓰다가 그냥 놔두면 그 폐공으로 오염물질 들어가서 지하수 전체가 오염되는, 미래 자산이 통째로 오염되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그 체계적으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 정부들 관할이긴 한데, 내가 그때 본 느낌으로는 거의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 그렇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뚫려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전국적으로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오염 정도도 한번 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수는 우리가 미래의 마지막 보루 같은 건데, 네. 잘 챙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님 저 국민들께서 보고 계셔서요. 네. 꼭 폭염시의 국민 행동 요령 그러세요? 네,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폭염 경보나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면 우선 하시던 외부 활동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우선 외부 활동을 중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더위 쉼터나 이런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웃이나 가족의 안전을 서로 안부를 물어서, 혹시 아직 대피를 못한 가족이나 친지가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 지도 앱이 있습니다. 이 카카오, 네이버, 티맵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계시는 곳 주변에 무더위 쉼터가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기 어려우신 상황에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찾으시려면 지도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더위 쉼터 치면 바로 가까운 데 나온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무더위 쉼터 가끔씩 요새는 안 나오긴 하던데, 언론들이 이제 무더위 쉼터가 가동될 시점이 되면 다 한번 체크해가지고 진짜 있나 가봤더니 문 잠겨 있고 아예 있지도 않은 가짜 주소고 이런 경우인데, 요새는 그 보도가 없는 걸 보니까 잘 관리하고 있나 봐요. 예, 잘 관리하고 있고요. 일찍부터 무더위 쉼터 운영 예산을 특교로 다 보내서요. 각 지방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통령님 지시해 주셔서 한 8천여 곳을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네. 연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단 한 곳도, 그러니까 무더위 쉼터가 없는 곳이 없도록 최소 한 곳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제대로 실제로 되고 있는지는 관심 갖고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는 지금 여름 되면은 이 자주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꽤 발생하는데, 올해는 상황이 어때요? 원래 해마다 7월이 가장 산재 사망 사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온도로 인해서 온열 질환도 있지만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아직 공식 통계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7월 달도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2분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온열 예방 5대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물, 그리고 휴식 중요한데요. 체감 온도입니다. 체감 온도. 그냥 온도가 아니고 체감 온도 33도 이상 시에는 2시간에 20분 반드시 휴식을 확보해 주시고, 체감 온도 35도 이상에서는 14시부터 17시까지 폭염 시간대에 야외 옥외 작업을 중지해 주시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작업 중지권입니다. 그리고 체감 온도가 만약 38도 이상 된다면 긴급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게 부탁이 아니라 의무 아니에요? 예, 그것이 의무입니다. 2시간에 20분은 수칙으로 우리가 수칙이 아니고 시행규칙으로 정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38도부터는 이제 권고상 의무까지 아직 제도화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중대 경보가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근데 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사용자들이 다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렌이라 해가지고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발령하는 사이렌이 있습니다. 사용자 현장 다 가는데요. 거기에다가 기상청하고 연계해가지고 중대 경보가 발생됐을 때는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 경보 시에는 민방위 사이렌도 울릴 계획입니다. 그래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뜨거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옛날에 열사병, 일사병 이런 관념인데 사실 지금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이전하고는 비교할 정도가 안 됩니다. 네. 복지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무더위 쉼터 9만 3천 개 중에 한 7만 개 정도가 경로당입니다. 네. 저희가 대한노인회랑 지방정부랑 사전에 다 점검해서 냉방기기 작동 여부를 확인했고요. 한 6천 개 정도는 야간까지 운영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사망자가 많은 그 연령층이 6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고염 취약군에 대해서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리면 생활 지원사들이 하루에 2번 정도 전화로 안부 확인하고 있고, 노숙인에 대해서도 매일 3회 정도 순찰하고 있고, 또 쪽방촌에서도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지방정부랑 함께 협력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부터 미리 이제 점검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방정부랑 중앙정부 모두 다 미리 점검하니까 조금 더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말씀 주셔서 모두 다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현장 가면서 느낀 건 아까 노동부에서 말씀 주셨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면 사업장의 대표들도 좀 인지가 높아지는 것 같고, 좀 디테일하게는 지난번에도 이제 서로 얘기가 있었지만 온도계의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도 좀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주시는 것들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제가 취임한 후에도 작업장에서 뜨거운 날씨 때문에 사망한 경우가 꽤 있었고 또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올해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사전 예방을 좀 더 철저히 해주세요. 네, 현장지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사람 얘기가 나와서 목숨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안전사고 사망 있잖아요. 행안부 소관일 텐데. 네네. 여름철 행락철. 네네. 무슨 수상안전사고가 많이. 네, 요새 내가 받는 보고로 보면 무슨 다슬기 줍다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예. 그럼 맨날 뻔한 얘기인데 무슨 또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꽤 많이 보고되는데. 스노클링이나 이런. 전체 추세는 좀 어떤가요? 어쨌든 제가 전에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장에 감시요원도 좀 추가 배치하고, 그 감시요원들의 감시 행태도 지금 교정을 해야 된다. 여기 핸드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그런까지 했는데 좀 실제 조치는 어떤지, 그리고 실제 어떤 사망자 추세는 어떤지 혹시 아세요? 네. 실제로 사망자는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행락객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곳은 다 안전요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 배치가 돼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물에 들어갈 때는 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그런 곳에는 다 구명조끼가 그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이제 뭐 물놀이라든가 뭐 다슬기 채취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 바다 낚시라든가 뭐 해루질 뭐 이런 걸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방 정부에다는 이렇게 안전사고가 난 지역에 대한 이 그 순찰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까지도 동원해서 순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사망자가 먼저 말씀드리죠. 사망자가 너무 많은 세상이고 너무 많은 나라에서 어쨌든 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여력이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사람이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네네.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 좋겠다. 네. 모든 영역에서요. 예. 산업재해든 자살사고든 자살사고를 잘 챙기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자살사고든 뭐 안전사고든 교통사고 지금 어디 담당이지? 그 경찰 담당이죠? 예,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도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아요. 작년보다 한 3%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그 겨울에 무슨 얼음? 살얼음? 예. 벌레가 있으라 그러나? 예. 벌레가 있어. 하여튼 그 안 보이는 얼음 때문에 미끄러져 사고 나는 지점을 통제를 하랬더니 어제 사망 사고나 그 사고가 좀 줄었다고는 하대요. 저 얼마 전에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게 똑같은 자리에서 맨날 그 얼음 때문에 미끄러져서 사람 죽고 다치고 차 부서지고 하는데 사실 그거 좀 신경 쓰니까 줄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도 똑같은 장소에서 많이 나죠? 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동일 장소에서 사고 발생 안 하게 하는 예방 조치는 좀 필요한 건 좀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교통의 신속함과 편의성도 중요한데 안전성도 그만큼 중요해졌죠.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최대한 빨리 간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다면 이제 목숨이 귀한 시대가 됐잖아요. 예. 안전에 좀 더 비중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런 사람들을 죽고 사는 문제는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최근에 사실 장윤기 사건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여러 가지 우려가 크신 점을 고려해서 해당 안건을 준비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말씀하신 대로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권한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에 대한 각종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철저하게 쇄신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자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공소청과 타 수사기관을 통해 상호간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등 한층 강화된 검사의 실효적 통제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요. 경찰 내부에 이와 관련된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통제 방안이 실질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수사 지연, 위법 부당한 수사 등에 대해서는 사건 관계인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요. 이렇게 되면 검사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고발인들에게도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사건 관계인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 범죄는 전건 타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19 감싸기 우려도 제도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면서 수사에 대한 감시 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조사기구는 경찰 출신이 아닌 민간 조사관을 100여 명 이상 구성해서 인권 침해, 또 불공정 수사 비위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또 경찰청에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사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수사의 적법성 또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동위원회 내에 이를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외부 위원들이 전문적인 시각으로 한 번 더 검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를 위한 수사관 증원, 또 정권 접수, 즉일조사 등을 통해 이 피해자 보호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또 변호사회 사법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환류 반영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수사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 세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배우자 및 좀비 속 상피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 순환 인사제를 확대 개편해서 지역 온정주의가 제도적으로 싹틀 수 없도록 차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의 배우자나 좀비 속인 사건이 117건 확인되었고요. 이 44건에 대해서는 타 관서 이송 조치를 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본청에 내부 비리 수사대를 설치하고 민간 개방직인 인권감사관이 수사부서를 감찰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 하위 그 점수를 받은 과장팀장은 과감히 보임을 제한하고 비위 행위자는 수사부서에서 영구 배제하는 등 경찰 내부를 지속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7월 발족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통해 범죄 피해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 계획과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동대 재배치 등 이 개정법 시행 전에 그러니까 형소법 개정법 시행 전에 인력 예산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 권한을 실질화해서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장에는 경찰 수사 내외부 통계 체제에 대한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상단은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의 통제장치가 어떻게 강화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왼쪽은 사건 관계인의 권리보장 및 타 기관에 의한 통제장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는 경찰 내부의 통제 체제입니다. 개방직 인권감사관의 수사감찰, 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또 내부 비리수사대 설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층 강화된 내외부 통제장치를 통해 이번 그 경찰의 수사 권한 강화를 계기로 더욱 이 공정하고 이 정의로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고발인과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만 할 수 있었는데요. 고발인도 그러니까 제3자가 할 수 있게. 예. 이의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의 신청을 하면 그 검사가 우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판단하고 보완 문제가 있으면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예. 보완 수사 요구에 불응을 하거나 이러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에서 배제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잘 안 들어질 경우에는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인근 변경이 의무예요? 지금도 뭐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한데 변경 요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지금 형사소송법 의무냐 이 말이죠. 예, 저는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정당하게 경찰관들이 잘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상급 관청에 이렇게 수사를 하도록 할 수도 있고 타 수사기관에 이렇게 그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돼 있습니다. 타 수사기관이라면 다른 경찰서 아니면 예, 중수청 중수청. 같은. 예. 경찰의 수사와 관련된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권은 어디가 같습니까? 공수처, 공수처, 중수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중수청이. 예. 경찰관의 하위 직급 비위 행위는 공수처 소관은 아니고. 예. 그런 공수처가 경무관 이상, 그리고 하위직은 중수청입니다. 중수청으로. 예. 하여튼 이제 국민들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그 보완 수사 요구했는데 안 하면 어떡하냐. 제대로 안 하는 경우 어제도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내부 보고도 봤는데 보완 수사 요구했더니 4년 6개월 동안 묵살한 것도 있더라. 뭐 공소시효 지나버린 것도 있더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좀 그거 해보셨어요?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 그게 그 킥스 수사 시스템이 킥스 시스템이 그 완비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조금 누락이 있었는데 킥스 시스템이 완비되고 나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게 뭐 4년 6개월 지났던 건 아마 잊어버린 것 같고. 예. 잊어버린다는 게 사실 공직자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예, 그 시스템에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수사 기록이 통째로 잊어버리고 있더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수사를 하다가 잊어버렸다. 예,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수사 기록은 전체를 전산으로 입력하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상의 범죄 행위, 예를 들면 뭐 물론 법 왜곡죄가 있긴 한데 법 왜곡죄로 처벌도 되겠지만 제가 이건 또 다른 부처와 관계된 거기도 한데 얼마 전에 경찰서장이 좀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했는데 징계 결과를 알려달라니까 이건 사생활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안 가르쳐 줬다고 어디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무원들 징계 내용은 그 징계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하던데. 예, 그 판사의 법원 판사 징계법, 그다음에 검사 징계법은 법에 규정이 있어서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공개가 의무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외 공무원들의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예,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이런 공무원 징계령에 의해서도 지금은 공개가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금지돼 있어요? 예,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 뭐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당한 게 그게 왜 비밀이지? 오히려 더 알려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혹시 그런 뭐 관련된 정보가 있어요? 이게 이유는 사생활에 관한 거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한다더라고요. 근데 왜 법에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이상한데? 예, 징계 관련하니까 이 공무원 인사 그 법에
그 공개하라는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 인사혁신처하고 의논을 해서 그게 개인정보인가?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가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뭔가 사고를 내서 공적 책임을 부담한 게 그거 어떻게 사생활이지? 개인정보일 수가 있죠 그게? 그럼 내 개인이 범죄 저지른 것도 개인정보겠네? 제가 전문은 아닙니다. 네, 전문 아닌 사람 얘기해 보세요. 비전문가의 의견. 공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무와 관련된 거 말고 사사로운 개인 비위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네, 술 먹다 행패 부렸다든지 이런 거? 이런 경우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그래서 구분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공무를 하다가 중대한 공무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공개하는 것과 공무원도 개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뭐 했다든지 뭐 근무 중에도 아니 그게 공직자들이 사생활이 있죠. 근데 사생활을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그건 공적인 일 아닌가요? 그 공적인 일로 전환되는 거지. 내가 어디서 술집에서 좀 술 취해가지고 좀 그랬다. 그건 사생활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공적인 것이죠. 혹시 법제처나 뭐 그 의견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생각은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혁신처도 검토해 본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아까 뭐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네, 개인정보법에서는 이제 사실 뭐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실제로 공익에 필요하다라고 하고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이 그 정의되지 거기 어디선가 법에 분명하게 이렇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제 원칙만 저희는 이제 그 최소 수집을 하라 그리고 이렇게 그 목적에 쓰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법에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거를 공개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법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좀 일반적인 오해이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전반적인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님, 그게 그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죠. 예. 해석상 그렇다고. 예, 해석상 그렇습니다.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하기는 사실 좀 한번 그렇죠. 예, 그걸 한번 어디가 점검해 볼까요? 법제처가 해보실래?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하고 좀 의논해가지고 나는 공직자들의 징계는 공적 사안이라고 보여줘서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나. 퇴직한 다음에 뭐 혹시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말씀대로 공무원 징계령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아서 그걸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까 저기 노동부 장관의 분류도 나름 일리가 있는데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면 그건 너무 당연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수사관이 수사 비리를 저질러서 징계를 당했는데 안 가르쳐줘? 그건 사생활의 비밀이다? 그건 사생활 아니잖아요, 확실히. 그죠? 공무수행과 관련된 거라면 그건 사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생활과 관련된데 징계를 당했다. 공적 사안도 전환이 된 거 아닌가 싶고, 하여튼 그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기본적으로 방향은 좀 설정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한테 공개하느냐, 아니면은 국민들이 요청했을 때 공개하느냐, 아니면 그 뭐 일부러 뭐 또 그건 다 이렇게 그거는 또 하나의 제재이니까. 예, 대통령님 인사수석입니다. 지금 현재 뒤쪽입니다. 그 공무원 그 행동 강령에 따라서 그 각 부처 단위에서는 그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그 징계 사유라든지 뭐 대상 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공표는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실명으로 공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직자들은 개인 사인과 다르게 공적 권한을 가지거든요. 힘을 가진다고요.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게 타인에게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 힘이잖아요. 강요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진 공직자, 공적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한 그런 힘을 갖기 때문에 책임을 또 그만큼 져야 돼요. 권한이 큰 만큼 책임이 커지는 거거든요. 권한의 양과 책임의 양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지금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강제 수사권까지. 과거에 검찰이 문제가 됐던 거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있는 사건 덮어주면서 돈 벌고 부정부패해서 없는 사건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출세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조작을 하는 거죠. 실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 논란이 촉발이 됐고 아예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경찰과 이제 중수청, 그 다음에 중수청이죠. 그 다음에 공수처. 이 세 기관이 수사의 이제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가지게 됐는데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종결까지 다 할 수 있고 수사 개시도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예.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졌냐, 질 수 있냐, 또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냐 다른 문제 같아요.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저는 보통 개인 간의 분쟁이 민사 분쟁과 형사 분쟁이 동시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고소하지 못하겠어요. 전혀 다르게 사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오더라고요. 법원은 경찰이나 검찰의 공적 결정을 일단 존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라 왜곡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아예 못하게 민사 분쟁과 관계되면 못하게 권장을 했는데 그 불신이 지금 상태에서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의 심정도 상당 정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수사에 대한 종결권, 이게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아무거나 경위 사건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개인이나 회사나 무슨 법인이나 인생과 운명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돼가지고 감옥 가고 막 돈 뺏기고 전 재산 뺏기고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졌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렀다 이러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경찰 자신들은 중징계다,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이러면 중징계로 분류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고 내가 진짜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겨우 그 담당했다는 경찰은 감봉 몇 개월 하고 계속 수사하고 또 딴 데 가서 그거 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권한을 크기만큼 책임을 지고 있냐? 내가 하는 수사 업무가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각성하고 있냐?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이걸 왜곡하고 막 증거 슬쩍 숨기고 없애버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저 자신이 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수사에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높은 책임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책임도 지금처럼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생 해온 경찰관직을 못하게 하냐, 파면 해임할 수 있냐, 그 생각하고 그냥 정직 3개월 최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이제는 권한이 더 커졌기 때문에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 그러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되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는 앞으로 하지 말고 다른 일 해라. 무적격자다. 예. 그 영구 배제 결정이라든지. 어쨌든 좀 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도 올라갈 거고 또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의 책임의식, 책임감도 좀 높아지지 않겠냐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수사기소 분리와 보안 수사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갑론을박하면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려서 이따 의결하겠지만 이게 수사 보안 수사를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만약에 허용 안 한다면 어떤 보안 조치가 필요하냐 가지고 지금 계속 갑론을박인데 어떤 게 절대 진리라고 뭐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그 걱정이 어느 날 검찰한테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권한을 줘서 이게 악용되다가 정치적으로 뭐 편향되고 하다가 이런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결말은 그렇게 결코 아름답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럼 경찰은 그럼 괜찮을까?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보면 이게 지금 순환이 되는 게 있어요. 처음엔 경찰 가지고 독재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죽고 대통령이 그 하야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가 또 독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좀 정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검찰이 사실상 검찰 독재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일종의 독재를 한 거죠. 없는 사건 만들고 아무데나 그냥 편파 수사에 별건 수사에 그냥 먼지 털이에 그거 하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한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스스로의 책임의식도 매우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게 매우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감시 견제겠죠.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 사람들, 온 다른 권력기관들이 경찰이 뭐 잘못하나 이것만 찾을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책임이 높아졌으니까. 예. 당연히 잘하라고 하는 거고 걱정돼서 하는 걸 테니까 미리 충분히 좀 대비를 하십시오. 대비한다는 게 숨기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정말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의식으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또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만든 문제는 또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행안부도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습니다. 예. 제도 보완이나 이게 지금 이게 시간도 그리 많지 않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 생기지 않도록. 네. 장윤기 사건이라고 그 한 개의 사건도 상징되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쨌든 벌어지고 개인으로서는 목숨이 걸리거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네. 공무원은 처리하는 일, 수십 수백 개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당사자는 인생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그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죠. 네, 워낙 중요한 일이라서 좀 말이 길었네요. 네. 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체부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영상 상영이 있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그 해외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네. 더구나 이분들이 한국에서 쓰고 있는 카드 결제액의 증가액이 전년 대비 굉장히 높은 수치여서 그 부분은 한번 문체부 장관님이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좀 해외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방으로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한 번 더 저희가 전략은 나중에 한 번 더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영상 상영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총리님 말씀처럼 그 지방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방으로 가는 비율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그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21%, 그래서 1,071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 반가운 거는 외국인들의 지방 관광이 27%나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 공항이나 항만으로 들어오는 숫자도 28%나 증가를 했고요. 외국인들의 KTX 이용률도 올 들어서 6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숫자들은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6월에 김해, 대구, 청주 등 지방공항으로 들어온 관광객이 작년보다 42%나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는 수도권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곳곳으로 관심을 넓히고 있고 또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매우 반가운 현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지역의 경제력 활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숙박, 음식점, 쇼핑 같은 이 관광 분야 소비액이 올 상반기에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건 작년보다 3개월이나 빠른 속도입니다. 또 여행 수지도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와서 돈을 쓰는 게 늘어나면서 지난 3월에 저희가 2014년 이후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게 지금 3개월 연속 계속 흑자 상태입니다. 이제 6월 거가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지역 관광을 더 활성화해서 우리 국정목표인 외래 관광객 3천만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문체부 청년 문화정책 홍보 영상 어떤 즐거움을 눌러볼까요? 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요즘 MZ세대의 필수템 하나가 키캡이라고 합니다. 이 키캡이라는 게 컴퓨터 자판 그 글자 위에다 올리는 그 덮개를 의미하는데요. 이걸 키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힐링이 필요할 때 이걸 손가락으로 딸깍딸깍 이렇게 누르면 뭔가 소소한 재미나 어떤 그런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키캡을 딸깍하고 누를 때마다 뭔가 청년에 관련된 여러 문체부의 그 문화 정책들이 청년들의 일상과 함께 펼쳐지도록 그렇게 영상을 구성한 건데요. 작은 딸깍임 하나가 청년들의 하루를 다채롭게 바꿔주듯이 문화부의 정책도 그런 존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청년문화예술테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공연 보러 가자. 뜬뜬머니 적립해볼까? 와, 바로 적립됐다. 와, 반값 여행 이벤트래. 진짜 최소 10만 원 지원? 가족이랑 가면 50만 원까지? 대박, 우리도 신청하자. 우리 오늘 영화 보는 거 6,000원 쿠폰 할인 받은 거야. 뭐, 우리 이제 영화관 자주 오자. 영화 이제 시작한다. 와, 기대된다. 너 연기 너무 부족해. 네, 참고로 이 영상은 AI 툴을 활용해서요. 문체부 내부에서 자체 제작한 건데요. 이거 사람도 네네. 모든 게 다 AI로 만든 겁니다. 목소리도 그렇고요. 이거 속았는데. 그래서 AI 월 구독료 외에는 별도 제작비는 없습니다. 주무관 1명, 청년 인턴 1명이 나흘간 공들여서 만든 겁니다. 나흘 만에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인물도 다 창조한 거예요. 목소리도 그렇고요. 앞으로 그럼 연예인들하고 배우들은 뭐 해서 먹고 삽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작 현장에서 되게 위기이자 또 한 번으로는 잘 활용하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 얘기해서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 지금 관광객은 늘어날 거고 지방도 늘어날 거고 이제 관광 수지도 이 수지가 흑자가 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관광 수지가 흑자가 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그 청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침에 우리 뭘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또는
대상자가 너무 협소하고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그냥 하나로 뭐 클릭하면 청년 정책을 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냐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 우리가 가진 정책이 너무 많아요. 그거도 한번 어느 청년 담당은 원래 어느 쪽이에요? 지금 정확히는 없고 청년 정책조정실이 총리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총리실에서 하는 걸로 해요. 네. 청년 정책 총괄은 일단은 총리실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도 너무 많고 대상도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는 나이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그 부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전에도 자꾸 얘기했지만 자기 주민등록번호나 자기 인증을 딱 넣으면 그냥 주룩 뜨게. 네. 대통령 기획처 장관입니다. 네. 그 청년 정책 관련해서 뭐 조만간에 이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 예산을 포함하여 뭐 미래대응 기금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생애 주기, 성장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지금 다 모든 그동안에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전략적 투자를 좀 보태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안을 마련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포함하여 향후에 청년 정책을 좀 더 한눈에 보기 좋게 자기에게 맞는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좀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좀 포괄되고 있고 또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기부총리님이 진짜 일이 많은데 사실 이런 논란 자체가 전부 인공지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각 국민 1인에게 하나의 인공지능 보조자, 에이전시? AI 에이전트. 그거를 구비해주면 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죠. 많은 부분들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정보를 설계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거를 각 정책에 태깅을 좀 해놓고 하면 훨씬 더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책들을 좀 보면서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을 사전 작업을 좀 하고 AI가 학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지금 계속 말씀 주시는 것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청장. 네, 여기 있습니다. 자, 국가 정보를 좀 인공지능이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로 다 전환 준비하는 거는 변환하는 것 다 돼 있어요. 아직 다는 못했겠지. 이제 설계 작업에 있습니다. 설계 작업에? 예. 한글 파일 못 읽는 문제는 다 해결했어요? 한글 파일은 지금 행안부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기존 파일들을 지금 일부는 못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뭐 별표라던가 이런 그 도안이 들어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읽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근데 최근에 기술이 좀 좋아지면서 기술로 일부분 해결을 하고 그 루프 속에 이제 인간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전 세계에서 좀 앞서서 이 시스템을 빨리 만들고 지금 이번에 제가 순방해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독자 AI 모델에 관심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나는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겠지 했더니 모든 정상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쪽의 시장 확대를 위한 협업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는 잘해야 되겠죠.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미국, 중국의 의존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좀 준비 좀 잘해서 좀 그냥 이게 하기 따라서 그냥 이거만 만들듯이 내가 제일 힘든데 뭐 지원 받을 게 뭐 없나 그러면 쫙 인공지능이 읊어줄 수 있겠죠.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모두 AI 통해서 12월부터 전 국민들이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게 제공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님 통합 AI 통합 민원 플랫폼이 올해 12월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
완비가 되고 그렇게 돼서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AI 국민비서가 또 한편에서는 이 혜택 알림이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께 미리미리 자신이 그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서비스가 뭐가 있는가를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완비가 되는데 아마 내년 말 정도면 완비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 원스톱 서비스까지 다 갖춰지게 되는데요. 우리 과기부에서 또 이 노력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독자 모델,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AI 독자 모델에 기반한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국민 모두에게 지원되는 AI 에이전트 이름이 국민비서예요? 예, 그건 그 AI 국민비서 서비스는 지금 현재는 과기부에서 네이버나 이런 건 아니고 네. 행안부에서 그 만든 국민 AI 비서가 시스템에?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 국민 AI 비서가 이제 모두의 AI도 같이 연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국민 AI 서비스 개발 추진단이 이제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행안부에서 만든 국민 AI 비서 외에도 각 부처들도 각각의 이제 그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을 그 추진단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AI 뭐 이름을 짓거나 정책명 만들 때요, 이거 하나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모두의 AI 기본사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우리의 그 건국기념이라고 불리는 홍익인간하고 관련이 매우 높아 보여요. 홍익인간.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근데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모두의 AI 기본사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의 수평적인 AI 연대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홍익인간이 이게 정말 딱 맞는 개념이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 이름 지을 때 홍익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든지. 네, 좀 뭐 아이디어 한번 고민해 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그 사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개념들이 있거든요. 건국이념으로 홍익인간, 널리인간을 이렇게 이거 잘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 이념하고도 좀 일치하는 데가 있는 것 같고, 한번 고민 한번 해주세요. 그냥 지나간 얘기인데. 그리고 듣고 이게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다른 데서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지금 순방을 갔다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순방에 취재진이 몇 명이 같이 갔어요? 20몇 명 갔다던가? 네. 20몇 명 갔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초기에는 뭐 100몇십 명이 같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장기간이고. 내가 보기 장기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요구 출장비 수준이 2천만 원을 넘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장기간이 되니까 출장비가 올라가고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네, 문화부에서 누가 이거 가지고 있지? 얼마? 대통령님 62명 같습니다. 얼마? 62명. 네. 얼마씩 냈어요? 고사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2천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전에 보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국가 정책을 시행할 때 그 형식 논리 있잖아요. 그 형식 논리 때문에 실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행 권한이 없는 비판자의 입장에서는 뭐 원론적인 얘기 이런 거 막 주장해도 좋죠. 그게 또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책임지는 데는 조정을 해서 최적의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형식 논리에 빠지거나 이념과 가치라고 하는데 너무 경도되면 실질을 놓친단 말이에요. 이게 딱 그 사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비행기 항공료를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출장한 기자들한테, 언론인들한테 너 비행기 타니까 그 민항기 타는 값을 내라. 그 돈을 받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차피 빈자리거든요.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전용기고,
어차피 가는데 빈자리에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민항기 값을 받냐? 그럼 언론인들이 완전히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가냐? 사실 우리의 정부 활동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정부의 홍보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값을 다 민항기 값을 쳐서 받는 게 그게 공정하고 합당하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취재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럼 뭐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돈이 있는 언론사만 가고 돈 없는 데는 취재도 못하고 이게 진짜 형평이 맞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아마 청탁금지법?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규정들을 해석한 결과 같아요.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필요하면 규정을 좀 바꾸든지. 왜냐하면 언론이 동반해서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건 받아야지. 그걸 해주는 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빈자리 타고 가는 걸 그거를 어차피 빈자리로 가는 건데 기름값이 좀 더 드나?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름값 더 드는 거 좀 하고 밥값은 내야 되겠지. 밥값. 그다음에 숙박비. 뭐 이런 거는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 비행기 값은 빈자리에 편승한 건데 그걸 왜 일반 민항기 값을 다 쳐서 받냔 말이에요. 그거 내가 부당이득 같아. 대통령님,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언론인이 예를 들어 60명이 갔으면 되는 거 아니냐? 꼭 굳이 100명이 가야 되느냐?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대통령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형식 논리에 따라서 반드시 가야 되는 정부 부처 공무원이 이 공군 1호기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공군 1호기를 자리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탈 수가 없어서. 왜 못 타요?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숫자가 너무나 늘어나니까. 아니 그리 봐야 비행기 좌석을 넘지 못하겠지. 입석은 없잖아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또 컨트롤이 안 되고 그게. 아니 대통령 전용기에 뭐 지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컨트롤이 안 되겠어요. 그 우선순위 정해서 타면 되지. 빈자리만큼만. 두 가지 사안 다 사실은 문제점이 있어요. 네,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 좀 죄송하지만 항공료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고요. 프레스 센터 설치비와 그리고 한편으로 숙박비 및 부대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이고, 항공 비용은 이번의 경우에는 714만 원 정도로 만약 민항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7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예,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 언론들이 안 타면 그 자리에 뭐 딴 사람 태워 돈 법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네. 그게 개인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국민 세금으로 한 건데 이게 형식 논리거든요. 무조건 똑같은 돈 받아라. 그래서 그 점검을 어디 가주실랍니까? 법률 검토를 해주세요. 이게 안 필요하면 제도를 좀 바꿔서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원회? 예, 담당입니다. 예,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거기서 그 점검을 좀 해주세요. 예,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하고 그 언론 출장 사례들 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하면 규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게 형식 논리 같아요. 좀 실질에 맞게. 그러니까 추가되는 비용은 부과시키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닌데 그걸 해야 되는 건 또 이해가 좀 안 돼요. 우리가 영업행위를 한 게 꼴이 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잘 점검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 또 민영배 우리 특별시장 오셨는데 거기가 광주 전남 광역특별시예요? 아닙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입니다. 그러니까 통합특별시가 전남 먼저예요?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네. 약칭은 광주특별시. 광주특별시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광주특별시라고 그럴게요. 그 광주특별시장 오셨는데 이게 군공항에 그 반도체 공장 만드는 거, 이 메가 프로젝트 사업에
광주특별시의 준비 상황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좀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완전 무한군인 나 안 받겠다 뭐 그런다면서요? 그 부분은 근래 이제 그 정책실장께서 되게 좀 이렇게 많이 중재를 해주셔서 3가지 선행 요구 조건이 있었고 저번에 합의된 게 있는데 그것도 합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앞에 2가지는 그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 문제가 국가산단을 조성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국가산단 규모를 아니 국토부에서는 무슨 조건을 국가 정책 시행에 해당 지역이 도움이 되면 협력을 해야지 이거 안 해주면 나는 협조 못해.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지역적 이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정리가 돼서 그래? 저희 광역에서 절반 정도 이렇게 그 국가 산단 규모 문제였습니다. 그 규모 문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럼 그 문제는 별로 크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다시 뭐 무한군수하고 만나서 좀 상의를 해야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대내외적으로 그 장애 요인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도 있고 방해하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단을 꾸렸지만 시민사회에서도 근래에 요거를 좀 뒷받침하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뒷받침하자 그래서 상공회의소, 대학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꾸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좋은 일일수록 또 시기 질투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작은 차이를 넘어서 힘을 모아서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특별시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무안공항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2년 가까이 돼 가죠 지금 지금 폐쇄된 지. 지금 거기가 지금 재개항을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12구 그 항공기 참사 사건이 종결이 안 돼서 유해 발굴이 네, 아직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그거는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조만간 끝날 거라고는 합니다만은 정확한 시점은 제가 8월 달에 뭐 끝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유해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좀 특수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폭염 문제가 있고 장마 문제가 있어서 뭐 문제? 폭염 문제가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수색을 하려면 수색자들하고 관련해서 또 폭염에는 또 작업 시간이 줄고 그래요? 장마 야외 작업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8월 말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해 수색은 이제 8월까지 끝내면 재개항 문제는 어쨌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유가족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의 의견은 존중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 입장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분들도 뭐 유해 수색하고 관련된 게 끝나고 나면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협조할 의사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가족하고 협의가 돼서 재개항이 결정이 되면은 또 이래 안전장치도 해야 되고 사전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한 5,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퀄라이저? 예. 이퀄라이저라 그랬나? 그게 뭐지 이게? 예, 맞습니다. 이퀄라이저. 그 이퀄라이저를 이제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해야 개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퀄라이저는 손상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죠. 지금은 그런데요. 그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색이 끝나면 아니면 조사가 끝나면 조사가 끝나야 할 겁니다. 조사는 언제 끝납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수색은 지금 8월 말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고요. 조사는 사고가 어떻게 났냐? 조사하고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는 이미 확인이 됐고, 그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하고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블랙박스하고 관련되는 건 지금 외국이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또 필요한 거는 국내외 용역을 맺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할 그런 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조사가 완전히 끝나는 여부하고 공항 이렇게 재개항 여부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
유가족들의 입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중에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뭐 기소된 사람도 한 명 없고 또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검찰의 입장은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면 처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찰청 나왔나요? 오늘 휴가여서 나오잖아요. 아, 휴가 갔어요? 그 경찰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경찰에서 지금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검찰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단계인데 검찰에서는 그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그 원인까지 같이 이렇게 나와야만 이렇게 이제 그걸 보고하겠다 그런 입장인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틀린 입장은 또 아닌 것 같고. 그게 종결이 안 되면 수사 결론이 안 나고 수사 결론이 안 나면은 유가족들은 동의하기 어렵다. 뭐 대체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대통령 제가 사실은 당선된 직후하고 이 시장 직무를 시작한 이후에 각각 그 유가족분들을 뵀습니다. 뵀는데 지금 말씀하신 딱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진상이 뭔지 하고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뭐 협조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을 지금 국무총리실로 바꿨잖아요. 국무총리실로 바꿨는데 그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예측 불가예요? 예, 지금 이미 진행 중인 게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현장에 가셔가지고 대통령님께서 이거는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전문적인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외 전문기관에 필요한 부분은 지금 용역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확정이 돼야 그게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지금 그 이퀄라이저 지금 물론 유족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지금 뭐 시신 수습도 좀 엉터리로 하거나 부실하게 돼서 지금도 파면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흔적들이.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울 텐데 어쨌든 그 유해 수습이 다 끝나고 나면 사고 조사에 필요한 체증은 다 끝났을 거고. 그럼 이퀄라이저 공사는 재개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까지 못하게 하나 유족들이? 어쨌든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예, 그 부분하고 관련해 조금 더 다 끝난 다음에 공사하고 하려면 재개항이 너무 늦어지고 이 재개항 문제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이 매우 크잖아요. 특히 요즘은 조금 전에 문체부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영향이 너무 엄청나게 크죠. 예. 그래서 이게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좀 설명도 좀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고 또 뭐 여한이 없게 수색은 철저하게 하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복구 공사도 하고 조사도 계속하고 다시 처분도 신속하게 하되 꼭 그거를 다 오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거는 너무 과한 것 같긴 한데요. 예. 여전히 유족들하고 얘기를 좀 잘해 보십시오. 예.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족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또 무한공항도 빨리 해야 되니까요. 그 두 입장이 다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현장에 좀 자주 가보시고 총리 면담 요청도 와서 날짜 잡아가지고 총리 면담 유족님들 날리겠어요? 뵐 겁니다. 네, 그 설명도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실시간, 네, 국민 여러분들 실시간 보내주신 의견을 듣는 시간인데요. 국무조정실장께서 국민 의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오늘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모두 말씀 중에 형소법 개정안 관련입니다. 우리 승님이 경찰은 누가 견제하죠?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순방하고 관련해서 가래떡님이 가성비 외교 굿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언제나 꿈님은 대통령님도 휴가도 가시고 좀 쉬엄쉬엄 하세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동전쟁 관련해 가지고 토트님이 주유비는 왜
안 내려가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입이 요새 조금씩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지역별로 차등이 있고 해서 지금 1,860원대? 그 정도죠? 예, 1,870, 80원 정도 합니다. 예. 1,860원? 지역별로 난 70원 뭐 정도 됩니다. 예. 60원, 70원. 하루에 1원씩인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1, 2원씩.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삐삐님은 현장에서 체감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폭염하고 관련해서는요, 홈사자님이 가뭄이 너무 심하네요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유재철님은 대형 현장은 폭염 대비가 잘 되어 있지만 소규모 현장은 폭염 대비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뭐 본인이 직접 가서 보신 거하고 이분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찰 수사 관련인데요. 휘파람님이 경찰 수사 공정성 말이 아닌 행동으로 라고 하셨고요. 캘린더님은 외부 감사와 투명한 공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외부 감시 하나는 외부 감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투명한 공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주신 투명한 공개 말씀이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정도입니다 오늘. 네, 다음으로 의원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의원 심의는 비공개로 운영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